예,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저녁 8시 36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밥을 먹었고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잠을 잘까 하다가 아쉬워서 계속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번 시간은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좀 인기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효과가 있으니까 오디오북을 한 시간 하고 그리고 저는 잠에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평택 포항에서 평택 가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이 좀 내일 수월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로. 오늘은 54쪽 차렷 앞으로 갓 부분입니다. 강제 수용소의 생활에 있어 육체적 및 정신적인 원시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적인 생활의 심화는 가능했다. 풍부한 지성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자아가 받은 손상은 보다 적었다. 그들은 주위의 끔찍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내면적 풍부함과 심령적인 자유의 삶으로 물러날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보다 덜 건장하게 생긴 죄수들이 튼튼한 체질의 죄수들보다 수용소 생활에 더 잘 견뎌낸 뚜렷한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인 것이다. 내 스스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체험으로 부득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른 아침 우리가 작업장으로 행진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고함치듯 들려오는 구령소리. 차렷 앞으로 갓.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왼발 그리고 왼발 오른발 왼발 탈모. 이 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 쟁쟁했다. 탈모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들은 수용소 문을 지나가고 있었고 탐조등은 쇠사슬로 얽혀놓은 우리들을 훑어갔다. 그 누구든 민활하게 행진하지 못하면 발길질에 걷어채였다. 그런데 추위 때문에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모자를 귀까지 푹 눌러쓰는 사람이 있었다. 이럴 경우 그는 호되게 경을 쳤다. 우리들은 수용소 문 밖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 나가는데 어둠 속이라 커다란 돌멩이와 웅덩이가 있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데리고 가던 감시병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는 총 개머리판으로 우리들을 몰아댔다. 그 누구든 발이 너무 아픈 사람은 그 자신의 몸을 옆 친구의 팔에 의지했다. 한마디의 말을 나누기가 어려웠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은 입을 열 엄두도 나지 않게 했다. 입을 높이 세운 깃에 감추고 바로 내 옆에서 걷던 사내가 갑자기 속삭였다. 정연이가 또 똥을 싸서. 정연이 똥 쌌죠? 똥 쌌죠? 아이고.
아이고 잘했죠 잘했죠. 자. 정리에 앉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들이 지금 우리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쪼록 그네들은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으면 좋겠구먼. 그 말에 나는 나의 아내를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빙판길에 엎어지고 자빠지며 수마일을 나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서로 부축하고 이끌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을 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기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그 빛을 잃어가고 아침의 연분홍 빛이 짙은 먹구름 너머에서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내의 영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심하지 못한 정확성으로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미소와 솔직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막 떠오르는 해보다도 더욱 빛나고 있었다. 자, 나를 그대의 가슴에 새겨 주소서. 나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내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인들이 노래하고 그토록 많은 사상가들이 궁극적인 예지라고 단언했던 진리를 보았다. 그 진리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열망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도 지고의 목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 그리고 신앙이 전달코자 했던 가장 위대한 신비의 뜻을 파악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짧은 순간이나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명상함으로써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이유를 이해하였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처지에서 확고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그의 유일한 성취가 올바른 방향으로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데 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즐겨 간주함으로써 그 사람은 충족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천사는 무한한 영광의 항구적인 명상에 열중하게 된다. 내 앞에서 가던 한 사람이 미끄러져 쓰러졌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위로 엎어졌다. 감시병은 재빨리 달려와 가지고 있던 채찍을 그들 모두에게 휘둘렀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몇 분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곧 죄수의 실존에서 다른 세계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계속했다. 내가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그녀는 대답을 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을 했다. 정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작업장에 도달했던 것이다. 모두들 손에 맞고 튼튼한 연장을 손에 넣을 욕심으로 캄캄한 광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모든 죄수들이 하나같이 꽃갱이와 부삽을 들고 나왔다. 야! 이 돼지들아! 빨랑빨랑 움직이지 못해! 곧 우리들은 배수구의 전날과 같은 위치로 되돌아갔다. 얼어붙은 땅은 곡괭이 끝에서 짜게지는 소리를 냈고 불똥이 튀었다. 사람은 침묵을 지켰으나 대뇌는 추위에 마비되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렸다. 문득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는 한 가지만을 알 뿐인데 그것을 지금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존립한다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인 존재, 내면적인 자아에 그 가장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가 실제로 현존하든 하지 않든 혹은 아직 살아있든 죽었든 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나의 처가 살아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낼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 생활을 통해 나가는 편지도 오는 편지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죽음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굳건한 내 사랑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영상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그녀의 모습을 관조함에 여전히 내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을 것이며 그녀와 나의 정신적 대화는 전과 다름없이 생생했을 것이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그대의 가슴에 새겨주소서. 그러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해지리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으련만 내면적인 생활의 심화는 죄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과거 속으로 내던짐으로써 그의 실존의 심령적인 빈곤과 공허 그리고 고독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억류에서 풀려 자유롭게 된다면 하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사건을 멋대로 상상하였다. 과거의 사건들이란 중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질구레한 사건들과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의 향수적인 추억은 그들을 빛나게 하고 또한 그들이 기이한 성격을 띠게 했다. 그들의 세계와 실존은 매우 요원해 보였고 그들의 심령은 그리움으로 과거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나의 상상의 세계에서 버스를 탔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들의 생각은 대개 그와 같이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되었고, 이와 같은 추억은 다른 사람을 눈물이 나도록 감동케 할 수 있었다. 재수의 내면적 생활이 보다 심화되어 갈수록 과거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와 같은 영향 아래서 그는 때로 그 자신의 놀라운 주위 환경을 망각하기도 했다. 만약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되던 도중 짤츠부르크 산의 석양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상상봉을 화착한의 쇠창살 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누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이다. 아니,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그와 같은 요인, 혹은 그와 같은 사건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와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도취되고 말았던 것이다.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감에 온 하늘이 불타는 듯한 노을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죄수는 자연 옆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주위를 바바리아의 대삼림 속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있는 고목들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된 것은 대규모의 비밀 군수공장을 그 숲에서 짓고 있었던 덕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우리들은 각기 수프의 그릇을 들고 지칠 대로 지쳐서는 우리 막사의 바닥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한 죄수가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밖의 저무장으로 나아가서 해가 지는 멋진 광경을 보라고 권했다. 우리들은 밖으로 몰려나갔다. 저무장에 서서 서쪽에 노을빛으로 찬란한 불길한 구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연보라색에서 핏빛으로 변하는 빛과 수시로 변하는 형상의 구름으로 온통 살아있는 듯 했다. 헌데 진흙바닥의 웅덩이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반하여 초라한 잿빛의 진흙으로 세운 임시 막사들은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후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문득 한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속삭였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으련만.
어둠 속에도 빛은 있나니. 또 한 번은 우리가 참호 속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새벽빛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머리 위의 하늘도 잿빛이었고 온 누리를 뒤덮고 있는 눈도 시뿌연 새벽빛 속에 잿빛을 띠고 있었으며 나의 동료 죄수들이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조각도 그들의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다시 나의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면 나의 고통과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절망에 마지막으로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나의 성령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우물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성령이 절망과 뜻없는 이 세상과는 초연해 계심을 느꼈다. 그리하여 실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어디에선가 승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그렇지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지평선 너머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는 농가에서 불이 켜졌다. 바바리아의 먼 동이 터오는 새벽의 음울한 잿빛의 한복판에서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그런데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다. 몇 시간이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땅덩어리를 파고 또 팠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으나 나는 다시 한번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었다. 점점 나는 그녀가 현존하는 것 같고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쳐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꼈다. 그러한 느낌은 매우 강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한 마리의 새가 말없이 날아내리더니 바로 내 앞의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아서 차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수용소의 캬바레. 조금 전에 나는 예술을 논했다. 강제 수용소에 그와 같은 것이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예술이라고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때때로 수용소에서는 일종의 캬바레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곤 했다. 막사를 잠시나마 치우고 몇 개의 걸상을 밀어놓거나 나란히 놓아 못질을 한 후에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저녁이 되면 수용소에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이들은 카포와 멀리 있는 작업장을 향해 수용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좋은 위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몇 번이나마 웃어보고 얼마간 울어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그들의 처지를 잊어보자는 저희가 깔려있는 모임이었다. 그리하여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해학적인 총극도 하였다. 어떤 풍자는 바로 수용소를 빗댄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잊어버리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 같은 모임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다. 보통 죄수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하루분의 양식을 놓치게 되는데도
지친 몸을 돌보지 않고 카바레 구경을 가기도 했다. 30분의 점심시간에 수프가 작업장에서 배급될 때가 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기관실에 모이는 것을 용납받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국자로 퍼주는 붉은 수프를 들고 기관실로 들어갔다. 우리가 맛있게 수프를 홀짝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술통 위로 기어 올라가 이탈리아의 아리아를 한 곡 뽑았다. 우리들은 그 노래에 흥겨워했고 그 친구는 곧장 바닥에서 떠주는 수프 2국자를 보상으로 받았다. 박수에 대한 보상. 수용소에서는 여흥에만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박수갈채에도 보상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수용소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우리에게 살인적인 카포로 알려진 무서운 카포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그 카포의 보호를 받게 될 짓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그 교령술 회합이 있었던 방으로 초대되는 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는 지난번과 같은 주치의의 절친한 친구들이 모였다. 무척 이례적이긴 하나 위생반에서 온 담당 사관 역시 참석하고 있었다. 살인적인 카포는 우연히 이곳을 들리게 된 것인데 그의 시를 한 편 낭송해달라는 청을 받았다. 그의 시는 수용소에서 유명해져 있었다. 그는 2번이나 청할 필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재빨리 일기장 같은 종이를 꺼내더니 큰 소리로 그의 예술의 시험작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입술을 꼭 깨물어야 했다. 그가 자랑하는 시가 낭송되는 이 마당에 웃음이 터지는 것은 크나큰 신뢰라 웃음을 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구한 셈이 되었다. 더구나 나는 박수갈채의 너그러운 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그의 작업방 안에 배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숨을 건졌을 게 틀림없다. 사실 나는 그의 작업반에 하루만 일하기로 정해진 적이 있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호의적인 각도에서 살인적 카포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으라 하고 손뼉을 쳐주었다.
흐느끼는 바이올린의 선율.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 내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예술의 추구도 물론 기괴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예술의 추구도 물론 기괴하고 야릇하다 할 수 있었다. 예술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실제로 주는 인상은 연애와 음울한 수용소 생활의 배경 사이에 유령과 같은 대조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두 번째로 맞는 밤중에 깊은 잠에 홍곤히 빠져들게 되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다. 알고 보니 막사의 고참 관리인의 방이 막사의 입구 쪽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 어떤 종류의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다. 술에 취해 왁작지껄하게 떠드는 소리 가운데 흔해 빠진 노랫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벼랑간 그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곧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의 선율이 조용한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 흔한 연주회에서 켜대던 속된 곡이 아니었다. 진정 비범한 솜씨의 선율이었다. 바이올린은 흐느끼듯 흐르고 있었고 나의 몸 일부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날은 그 어떤 사람이 24번째로 맞는 생일날이기도 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저쪽 막사에 누워있을 것이다. 어쩌면 몇백 야드 혹은 몇 천 야드쯤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나의 아내였다. 유모, 영혼의 무기. 강제 수용소에 예술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발견은 국외자에게 있어 매우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예술과 똑같이 유머의 감각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놀라워할지도 모른다. 물론 유머의 희미한 자국에 지나지 않으며 몇 초나 몇 분 동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서 또 다른 영혼의 무기였다. 그리고 유머가 몇 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구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연함과 능력을 부여해 주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내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의 한 사람에게 유머 감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실제로 훈련시킨 적이 있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볼 것을 서로 약속하지 않겠느냐고 그의 뜻을 물었다. 소재는 우리가 해방되어 돌아가게 된 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그는 외과 의사였으며 커다란 병원의 의료 보조원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웃겨주려고 그가 일하던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수용소 생활에 젖은 습성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며서 들려주었다. 건축 공사장에서는 십장이 일을 빨리 하도록 고함을 쳐 우리들을 고무했다.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서 나는 나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어느 날 자네는 수술실로 들어가 개복 수술을 하고 있었네.
갑자기 노무원이 달려들어와 외과 과장의 도착을 알리며 고함쳤네. 빨랑빨랑 움직여 하고 말일세. 때로 그 친구가 장래에 관한 재미있는 꿈을 꾸며냈다. 장래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을 때 수프가 나오자 그들은 깜빡하여 안주인에게 국자로 밑바닥으로부터 수프를 떠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등등의 이야기였다. 인간 고통의 크기는 상대적이다. 유머 감각을 발전시키고 유머스러운 점으로 사물을 보자는 시도는 삶의 예술을 익히는 동안 배우게 된 일종의 요령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예술을 실천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유사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만약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다 불어넣는다면 아무리 큰 방이라 할지라도 기체는 완전하고도 고르게 채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괴로움이란 크고 작든 간에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빈틈없이 채우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이는 또 매우 자질구레한 일도 더없이 큰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예로서 아우슈비츠에서 다타우에 소속된 수용소로 우리가 이송할 때 일어난 어떤 일을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 모두는 수송기차가 마우트하우젠의 수용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우리는 다뉴브 강에 걸쳐져 있는 다리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되었다. 여행 경험이 있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마우트하우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뉴브 강의 다리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수송차는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 대신 다타우로 통하는 유일한 선로를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죄수들은 화착한에서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다. 비슷한 어떤 것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없었으리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틀 낮과 사흘 밤이 걸린 여행 끝에 그 수용소에 도착하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하지만 화착한은 너무 비좁아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의 사람의 오줌에 축축히 젖어있는 얼마 되지 않는 밀집단 위에 교대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내내 서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보다 나이가 많은 죄수로부터 들은 최초의 중대한 소식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이 수용소 수용소 비교적 적은 규모의 이 수용소 5천에는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회교도로 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장 가스 처형실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따라서 아우슈비츠로 되돌아가기 위해 소위 환자 호송차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들은 이 기쁘기 짝이 없는 놀라운 소식에 모두들 기분이 좋아졌다. 아우슈비츠에 있는 우리 막사의 고참 관리인이 바라던 바가 들어맞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가능한 빨리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굴뚝이 없는 수용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견뎌내는 동안 웃으며 연신 농을 서로 주고받았다. 새로 도착한 우리들의 인원이 헤아리게 되었을 때 한 명의 친구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실종된 사람이 발견될 때까지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끝내 그는 막사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막사에서 지쳐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런 다음 점호는 우리를 벌주는 행렬로 바뀌고 말았다. 밤을 꼬박 새우고 그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우리들은 밖에서 기나긴 여행의 노독으로 채 풀어지지 않은 살갗을 얼리고 촉촉히 젖게 하면서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 무척 즐거워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으며 아우슈비츠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그만 행운의 기회. 또 한 번은 또 우리들 작업장 옆을 지나가는 한때의 복역수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들에게 드러난 온갖 고통의 상대성이 얼마나 뚜렷했던가. 우리들은 그들 복역수들의 상대적으로 훌륭히 통제되는 안전하고도 행복한 삶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목욕할 기회를 확실히 갖고 있겠지 하고 우리들은 처량히 생각했다. 그들은 확실히 칫솔과 옵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매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각기 한 채씩 갖고 있겠지. 그리고 매일과 같이 그들의 친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소식, 적어도 그 친척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어떤지를 알려주는 소식을 한 달마다 한 번씩은 받으리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공장으로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한 조각의 행운을 우리는 얼마나 갖기 소망했던가. 행운의 상대적 저울은 더욱 먼 곳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지는 작업반들 중에도 다른 반들보다 못하다고 인정되었던 반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매일같이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탕 속을 어기적거리며 조그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궤도로 운반되는 통들을 비워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반의 보다 편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며 부상을 입었다 하면 치명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감독이 수없이 골고루 주먹맛을 보여주는 그 지방의 분명한 전통을 유지하는 작업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작업반에 끼지 않거나 끼더라도 단 며칠 사이에 끝나게 된 것을 얼마나 행운으로 여겼는지 몰랐으며 서로들 그와 같은 상대적 행운을 이야기했다. 한 번은 불행한 우연으로 나는 그와 같은 그룹에 끼게 되었다. 만약 2시간 만에 공습 경보가 울려 작업이 중단되고 공습이 지난 후 노동자들을 재편성할 기회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지쳐서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나르는 대형 썰매 가운데 하나에 실려 수용소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렌 소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원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한 라운드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 그 종소리로 최후의 1분간 녹다운의 위기를 면하게 된 복싱 선수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의 구원을 상상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아주 작은 인정도 고마워했다. 침대에 오르기 전 이를 잡는 시간이 되었을 때도 우리들은 즐거워했다. 사실 이를 잡는다는 그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를 잡기 위해서 천정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난방이 되지 않는 막사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에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그 덕으로 전기불을 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작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밤을 거의 반쯤 지새우게 되는 것이다. 고통에서의 자유. 수용소 생활에서의 조그만 기쁨도 일종의 음성적인 행복. 쇼펜하우에르가 고통에서의 자유라고 부른 것을 상대적인 면으로 그러할 뿐인데도 가져다 주었다. 진실로 확실한 기쁨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드물다. 언제인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나는 어느 날 즐거움에 관한 일종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았다. 그 결과 수많은 지난 몇 주 동안 단 2번의 즐거운 순간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취사실 막사로 들어서게 되었고 죄수인 요리사 FC 앞으로 수프를 배급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줄에 끼게 되었을 때 일어났다. 요리사 F는 커다란 국남비 뒤에 서서는 줄을 지어 그 앞을 재빨리 지나가는 죄수들이 그에게 내미는 국그릇에 국자로 국을 퍼주고 있었다. 그는 국을 떠주면서
국그릇의 주인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그야말로 국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국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친구나 동양 사람이라고 우대하여 국 남비의 몇 알 되지 않는 감자를 떠주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위에서 살짝 걷어낸 시멀건 죽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자기의 친지들을 제일로 치는 죄수들을 헐뜯지 않은 것이 아니다. 조만간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될 상황 안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비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양.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지 오랜 후, 이는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석방된 지 오랜 시간을 흘렀음을 의미한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주간 화보에 실린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죄수들이 잠자리에 무더기로 누워서는 쾌활한 시선으로 공허하게 방문객을 바라보는 광경이 찍혀 있었다. 이것 보십시오.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이 모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합니까? 왜요? 나는 진실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새벽 5시, 온 누리는 아직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약 70명이 치료받고 있는 흙으로 쌓아 올린 움막집의 딱딱한 널빤지 위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환자였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으며 사열을 받기 위해 나가지 않아도 좋았다. 움막 속의 좁은 구석에 온종일 누워서는 졸면서 매일같이 나누어주는 빵과 한 그릇의 수프를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감에 차 있었고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행복스러웠다. 우리는 쓸데없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너무나 나른하여 손가락 끝 한번 까딱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루룩이 소리와 구령을 듣고 있었다. 이때 광장에서 막 돌아온 야간 당번들이 점호를 받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문이 덜컥하고 활짝 열리면서 눈보라가 움막 안으로 휘몰아쳤다. 지칠 대로 지친 한 동료가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채 단 몇 분이라도 앉아 쉬기 위해 휘청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참자는 그를 밖으로 내쫓고 말았다. 인원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외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동료에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는 한편 그의 입장이 되지 않고 병이 들어 병동에서 졸고 있는 내 처지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이틀을 정양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틀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건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 잡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다. 내가 설명을 해주었을 때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사진의 광경이 그토록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움막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불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야근 당번으로 편성되었다. 바로 이때 주치의가 달려들어와 발진티푸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수용소로 의료봉사를 자원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해 왔다. 나의 친구들이 간곡한 충고를 무릅쓰고 나는 자원을 결심했다. 나는 작업반에 편성된다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봉사를 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나는 흐리멍텅하게 세월을 보내거나 끝내는 비생산적인 노동자로서의 목숨을 잃게 되느니보다는 의사로서 나의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도운다는 것은 보다 뜻깊은 일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계산이지 희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생사관은 발진티푸스 수용소로 자원해가는 2명의 의사가 떠날 때까지 정량할 수 있도록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너무나 허약해 보였던 것이다. 그 위생사관은 2명의 의사가 아니라 두고의 시체가 덤으로 불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 수용소 죄수들에게는 그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눈앞의 과제와 연관되지 않는 어떠한 일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모든 일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희생되었다. 사람의 성격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위협받고 또 의욕 속으로 내던져 버린 정신적 혼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니고 있던 가치는 이미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인간 의지를 강탈하고 처형시킬 대상으로 만드는 영향력 아래 개인의 자아는 끝내 가치를 상실당하게 되고 말았다. 만약에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항하여 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는 개인으로서 마음과 내면적 자유 그리고 인격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엄청난 집단의 일부로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실존은 짐승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함께 쫓기다가 떨어지게 되는 한때의 양처럼 사고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의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이나 위험한 고문과 병적인 잔혹성에 매우 정통한 무리들로부터 사방에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양떼와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함과 발길질 그리고 주먹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몰고 다닐 것이다. 따라서 양떼인 우리들은 어떻게 사악한 개떼들을 피하고 조금이나마 먹이를 얻게 될까 하는 두 가지 일에만 열중하게 될 것이다. 때를 지어 슬금슬금 무리의 항복판으로 들어가려는 양떼들과 똑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으로 이루어진 대화 안으로 깊숙이 숨어 들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들 행렬의 전후와 좌우에서 행진하고 있는 감시병의 주먹질을 좀 더 잘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복판의 위치는 혹독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득도 덤으로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은 글자 그대로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경우는 대오를 지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들 쪽으로 볼 때 매우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이는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수용소의 가장 절박한 법칙, 자기 보존에 순응하는 길이기도 했다. 우리들은 나치스 친위대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한시라도 노력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2단락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행운. 물론 가능하거나 필요한 때 군중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 치루어야 할 주의가 잠시라도 빠져나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충동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럴 때 죄수는 그 자신과 그 사생만을 벗삼으려고 갈망하게 된다. 그는 간절하게 자기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자기 홀로 고독을 되씹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요양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송된 후 나는 한 번에 5분 정도의 고독을 즐기는 행운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막사에는 약 50명이나 되는 정신 착란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막사 뒤로 수용소 주위를 에워싼 이중 철조망한 기퉁 위에 조용한 곳이 있었다. 이곳에 6구의 시체, 수용소의 6구의 시체를 안치하기 위해 몇 개의 기둥과 나무가지를 얽어 임시로 세운 천막이 있었다. 그리고 배수관으로 통하는 구덩이 있었다. 나는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이 구멍의 나무 뚜껑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저 앉아서 싱그러운 산등성이를 바라본다든가 철조망 그물눈 사이로 화면을 이룬 바바리아의 푸른 산들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움에 젖은 정을 달래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집에 있는 북쪽과 동쪽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둥실 떠가는 구름뿐이었다. 바로 나의 옆에는 이가 득실거리는 시체가 놓여 있었지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지나가는 감시병의 발자국 소리만이 나를 꿈속에서 깨어나게 만들곤 했다. 또는 병실로 돌아가라고 부르짖는 소리나 내가 일하고 있는 막사로 새로이 공급된 약품을 받아가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기도 했다. 새로이 약을 가져가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달려가 그 약을 받아서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맥박을 재어본다. 그리고 중환자에게만 반알의 아스피린을 주는 것이었다. 절망적으로 병이 중한 환자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약을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약한 가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부족한 약들을 억지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경환자에게는 격려나 위안의 말 몇 마디를 건네거나 할 뿐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었다. 내 자신이 쇠약해지고 심한 발진 티푸스의 간염에 기진맥진해졌지만 나의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이런 식으로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런 후 나는 수치구멍의 나무 뚜껑 위 내 혼자만의 호젓한 장소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구멍은 동료 죄수들 3명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 해방되기 직전 수용소 당국에서는 다타우로 보내지는 대수송 작전을 세우게 되었다. 죄수들 가운데 3명은 눈치 빠르게 수송된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시병의 눈을 피해 수채구멍으로 내려가 숨었다. 그때 나는 침착하게 수채구멍의 뚜껑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감시병들이 달려왔을 때 나는 천연덕스럽게 어린애들처럼 차도를 주어 철조망 쪽으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다. 감시병은 나를 눈여겨보는 듯 했으며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곧 지나가고 말았다. 나는 곧 숨어있는 3사람에게 최대의 위기가 지나갔음을 알렸다. 3명을 살렸네요.
네, 1시간 정도 오디오북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오디오북이. 예, 그래, 그냥 해보는 거니까요. 예, 뭐 괜찮으면 괜찮다. 아유, 뭐 듣기 싫다 그러면 아니야, 듣겠다. 안 좋은 댓글은 삼가하고요. 어떤지 오디오북이 어떤지 의견 표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약간 어, 소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리액션 그런 거에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책을 오디오북을 계획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 좀 물어보거나 추천을 해주시거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디오북을 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이제 뭐 잠이 올 것 같으니까 뭐 어떤 조그만한 노동을 신성한 노동을 한 느낌도 들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 건데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